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하고 총평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쉽게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먼저 풀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 총평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 다음 해설 강의를 20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분석을 보시면 총 20문제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정책 문제가 법령에 뒤졌습니다. 법령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법령이 좀 강화됐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혼합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좀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 정책과 행정의 혼합형이라든지 또는 실천과 법령의 혼합형이라든지 실천과 기술의 혼합형, 법령과 지역사회복지의 혼합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 한 문제씩 하면 네 문제가 되잖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혼합형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학문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학은. 그래서 이 다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응용 능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항 곤란도를 보면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인 이론부터서 족집게 특강까지 이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왔다면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본기부터 잘 다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되게 이제 그 원리론 과정이라고 하는 이 기본을 되게 안 하고 바로 요약 정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2년부터서는 이게 필수 과목이 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와 같이 똑같이 원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집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이. 사회복지학개론하고 이제 행정법을 하셔야 돼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2022년을 대비하신 분들은 행정법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점수가 고정화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은 나중에 하면 낭패 봅니다. 점수가 안 올라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행정법과는 달리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요, 시험 문제가 쉬웠을 때예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사회복지학 때문에 과락이 됐다라는 그러한 해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렵게 지엽적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때 또 그걸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미리 어떤 것을 예측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2022년 이야기를 하면 뭐 당장 6월달 시험이지만 6월달 시험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4월 모의고사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론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2022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쭉 족집게 특강까지 커리큘럼을 딱딱딱 밟아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하는 시즌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요. 되게 매년 초 1월 달부터는 문제풀이로 가잖아요.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족집게 마무리 특강, 이게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론이 딱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론이나 요약이나 그 다음에 필기, 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론이잖아요. 예,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리를 좀 잘해 나가셔야 되고, 기출문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학원 커리에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기출문제는 먼저 봐두는 게 좋거든요. 1월 달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은 1월 달부터 기출을 보더라고요. 물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2022년은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되게 그 학원에서 이렇게 커리를 짜는 거 보면은 9월, 10월이에요. 9월, 10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거든요.
내가 9월, 10월에 좀 힘들어. 5과목 하는데 이론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11월, 12월까지라도 해서 기출문제를 끝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중에 1월 때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잡고 5과목의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말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도를 쭉쭉쭉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도 하시고요. 자, 총평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자,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인데요. 문제 지문을 보시면 아주 짧습니다. 좀 볼만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야,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3번 이상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번은 로스만의 모델이죠. 제가 지역사회복지에서 압도적인 1위는 로스만이라고 말씀드렸고, 로스만의 모델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1번 문제가 바로 그게 깔렸어요. 옳은 것만은 고른 것은. 자, 기억에 교육에 동그라미 치세요. 협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교육을 통해서 주민 지도자를 양성하고 협력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뭡니까? 지사계, 지역사회 개발이죠. 제가 로스만의 모델은 키워드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거의 가능하다.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 사회계획 모델이 아니에요. 탈락. 자, 니은입니다. 니은의 자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능력 강화 있죠. 능력 강화. 그 자리 밑줄 치세요. 뭡니까? 지사계죠. 맞아요. 주민의 자조정신이 강조되며 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 니은 지문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 디귿 지문은요. 뭐가 중요하죠? 중개자, 옹호자, 동그라미요. 사행에서 사회복사의 중개자, 옹호자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했어요. 중개자 맞아? 중개자 맞습니다.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이 4가지를 그로서라는 학자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자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희생자가 클라이언트잖아요. 사행은 희생자가 있어요. 자원을 얻을 힘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자원을 연결해 주셔야죠. 그게 중개자 아닙니까? 희생자에게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스만이 됐든 그로서가 됐든 간에 사행에서는 중개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옹호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자,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적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인데 그러면 적립방식, 부가방식이 나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부가방식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가방식이 가장 많이 나온 거 뭔지 아세요? 세대간 재분배예요.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고 여기에서 바로 그게 답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건데 1번 부가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끊어주세요. 현재의 퇴직세대 하면 노령세대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퇴직세대의 연금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세대가 퇴직세대에게 준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세대 간이지. 그래서 2번 부가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낮다? 아니, 높다. 세대 간 재분배가 부가방식이니까. 적립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 동그라미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금이란 말을 쓰잖아요.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적립방식은 적립된 기금의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 투자 동그라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연금 주식 투자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합니다. 당연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단점이죠. 적립 방식의 단점.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급여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랬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문제, 그리고 증서. 요 3가지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현금, 현물, 증서, 바우처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특징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옳지 않은 건데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그럼 이거는 현금급여 문제거든요. 현금급여 문제예요. 1번 수급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나요? 네, 선택권 제일 높은 게 현금. 그 다음에 행정비용 감소. 이 행정비용 감소는 이걸 말해요. 운영 효율성을 말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에요. 행정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은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은 현금이죠. 자, 맞고요. 3번. 이 중요한 단어가 목표예요. 목표의 동그라미. 정책 목표의 특정화에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책 목표의 특정화, 이 목표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대상이라 했죠. 정책 대상을 특정화한다. 생각나는 거 말씀하세요? 선별주의잖아요. 선별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목표율성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율성, 대상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율성이 높은 건 뭔데요? 당연히 우리가 공공부조에 높은 것은 바로 목표율성이다. 이렇게 배웠고, 운영효율성은 운영 절차에 너무 복잡해. 왜? 자산조사 때문에. 그래서 운영효율성은 낮아. 그게 바로 공공부조라고 말씀드렸잖아. 제가 공공부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특정화가 바로 선별화거든요. 대상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공부조를 자연스럽게 뺀 겁니다. 3번은 현물급여. 그 다음에 4번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 만약에 현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줬어. 그러면 이거는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랬잖아요. 효용 극대화는 현금 급여의 장점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음 법률 중에 2000년 이후에 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가 법령, 연도, 문제 출제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네, 연도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기출 되었던 거,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걸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셨을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잘 나옵니다 했던 것이 이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게 2007년도 제정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두 개예요. 그게 뭐였죠? 바우처 법률이요. 이 니은이 바우처 법률 아닙니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을 바우처라니까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바우처 2011 이런 식으로 외워라. 2011년.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도 많이 냈었고 2005년 제정.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은 아시죠? 1995년 제정.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2000년 이후에 제정된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자, 기역 니은 디귿 답은 1번입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인이었으면요 2010년으로 할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로 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럼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제정된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제정된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니은 하나밖에. 2011년이니까 니은이. 2010년 이후에 제정된 거는 니은. 이렇게 답을 처리할 수 있죠. 항상 이 문제를 보면서 다른 것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보셔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1, 2, 3, 4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0년 이후에 제정된 거는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문제는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인데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목적을 잘 모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많이 아는데 생활보호법의 목적은 잘 모르죠. 하지만 다른 지문들을 커트하면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아니에요. 1번. 우리나라는 1961년에 제정된 게 생활보호법인데요. 생활보호법의 목적의 동그라미, 목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을 명시했다. 맞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 2번 지문.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에 비해. 여기서 끊어주세요. 프리랜드와 액트. 이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있죠.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 자, 이 비교에서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치료 접근의 밑줄. 치료 접근.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실천이잖아요. 실천. 그러면은 사회복지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이잖아요. 실천적이고 전문적이면 뭐예요? 사회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사회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미국 동그라미. 미국에서 사회사업은 19세기 전반부터 전문직화. 그 자리 박스. 여러분,
19세기 전반이면요, 1800년대 초예요. 1800년대 초에 어떻게 전문직화를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대개 우리가 이야기할 때 1900년대 초, 1900년대 초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있잖아요. 메리 리치몬드 여사는 개별 사회 사업이란 무엇인가, 사회 진단, 이런 책을 1900년대 초에 써요. 자, 그리고 이거 배우셨죠? COS. COS는 1869년, 미국은 1877년. 그런데 처음에는 자원봉사자의 성격으로 우회방문원이 활동을 하다가 1900년대 초에는 이분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전문직화가 됐다. 그래서 유급으로 활동했다. 생각나세요? 네, 그게 바로 19세기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20세기 초가 되는 거예요. 1900년대 초니까 20세기 초라고 해야 되죠. 여기 오답노트는요, 19세기 전반이 아니라 20세기 전반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는요, 사회복지 없어요. 용어정의. 사회사업 없어요. 이런 거. 이거 아시죠? 복지 30일 법률을 아시잖아요. 복지 30일법 하면서 나온 그 용어의 정의 중에 사회복지 사업은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은 있는데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의 용어의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번 문제가 약간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생활보호법에 1961년도에 제정되어서 1962년 1월 1일 날 시행된 생활보호법의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향상을 명시하고 있어요. 뒷부분에다가.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자, 됐죠? 5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영국의 역사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안 나올 리 없어요.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스피넴랜드법, 길버트법, 개정구빈법, 베브리지 보고서, 물론 COS 인보관,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 COS 인보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COS 인보관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사회사업이 20세기 전반부터 전문직화됐다는 것은 COS를 알아야 이것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S가 약간 뭐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영국의 역사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요. 뭐가 중요하죠? 작업장 제도 완화. 작업장 제도 완화. 그 자리 오른쪽에다가 작업장 개선 운동이죠. 그럼 눈치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원해구호죠. 원해구호 밑줄. 노동력을 가진 빈민에 대해서 원해구호를 했다. 그러면 취업 알선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업 알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인도주의적 접근. 구빈 동그라미. 구빈의 인도주의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게 뭐죠? 거택구호입니다. 거택구호는 재가복지, 지금으로 말하면 재가복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제도를 찾는 거예요. 길버트법입니다. 토마스 길버트법.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요, 우리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리머가 말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 지침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제가 이론 때도 말씀드렸고 기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죠? 공공재 찾았나요? 공공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산관리권이 있죠.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는 공공재고 뒤에는 뭐예요? 사적재잖아요. 개인 거니까. 당연히 공공재가 우선이죠. 자, 맞습니까?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맞습니다. 2번. 2번은 개인과 타인으로 비교를 하겠죠.
오케이. 이 개인은 클라이언트다. 그러면은 개인과 타인이 있으면 개인이 우선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네. 그 다음에 3번. 이 3번의 중요한 것은 자발적 동의란 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발적 동의에 밑줄 쳐요. 저기 뒤에 보면 위반할 권리가 있어요. 위반할 권리에 밑줄 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지키겠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켜야죠.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 규칙, 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적으로 우선합니다. 네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조심하세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라고 했던 것은 틀리게 나올 확률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개인이 있어요. 즉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자기결정권이 있고 이쪽에 복지기본권이 있어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다.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이니까. 복지기본권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틀렸어요.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가 아니라 바꿔서 읽어야 돼요. 시작.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 그래야 돼요. 자, 거기다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개인인데, 똑같은 개인인데 자기결정권이 있다. 자기결정권이 있다. 여기는 뭐라고요? 네, 복지기본권이 있다. 여기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 이념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어려워요 했던 분들이 좀 이번에 허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념 한 문제 딱 나왔어요. 이거 딱 하나 나왔어요. 시장 경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복지 축소하는 거. 말씀하세요. 신자유주의죠. 답은 4번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 유형 중에 자유시장 경제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 개입의 축소화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입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에요.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참고. 9번째 들어갑니다. 이번에 독특한 것이 조사 파트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조사 파트 두 문제. 그런데 제가 조사 파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출문제만 잘 점검하세요. 기출문제 점검하면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두 문제의 하나는요, 표집 방법이에요. 제가 확률 표집에서 층화 표집이나 체계 표집이나 집납 표집 또는 비확률에서 누적 표집 요 네 가지 정도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바로 그건데 10번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뭐죠? 생태학적 오류예요. 생태학적 오류 찾는 문제, 개념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조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러면은 둘 다 개념 문제거든요. 보세요. 다음 조사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 추출 방법은 뭐냐? 모 집단에서 다수의 하위 집단을 먼저 무작위 추출해요. 무작위 추출? 확률 표집이네. 단층 집계 확률. 1번, 3번 탈락. 1번, 3번은요, 비확률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벌써 2번, 4번으로 합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위 집단별로 최종 자료 수집의 표집 단위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수의 하위 집단을 먼저 무작위 추출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위 집단별로 최종적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모 집단에서 다수의 하위 집단을 이게 집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먼저 추출을 하는 거죠. 먼저 추출한다고 돼 있어요. 먼저 무작위 추출 랜덤으로 한 다음에 자, 하위 집단별로라고 있어요. 이 하위 집단별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집락 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락 표집.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연구에서 모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를 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평균 지능을 알아보고자 1차 표집 단위로 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0개를 무선 추출 후, 자, 그러면 여기가 학교가 되겠죠. 학교. 자, 그리고 나서 추출된 학교마다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 3개 뽑았잖아요. 그럼 학교 3개 중에서 여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학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학급
한 학급씩을 선택한다. 자, 학급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급 이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거죠. 이 학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집락표집 방법의 사례거든요. 학교를 뽑아, 그리고 학급을 해.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니까 학년은 나누지 않았죠. 6학년은 이제 그건 통일해 놨으니까. 그래서 학급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자료 분석 해석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는 생태학적으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료 분석이라는 단어 있죠. 분석에 동그라미 치고요. 해석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생태학적 오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태학적 오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태학적 오류는 자, 분석과 해석이 다를 때예요. 자, 이 분석은 집단을 단위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해석은 개인을 단위로 해석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바로 생태학적 오류죠.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지역구를 분석했거든요. 근데 해석은 주민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역구로 해석했으면 지역구로 분석했으면 지역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죠? 2번이에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 생각하면서. 시작. 집단 단위의 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끊어요. 시작. 개인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 집단이 앞에 있고 개인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생태학적으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번은 뭘까요, 여러분? 측정 환경이 불안정해요. 측정 환경, 상황이 불안정해서 수입된 자료값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잘못한 거죠.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죠. 비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 오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측정 환경,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측정 환경이 상황을 말하는데 이게 상당히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추운 곳이라든지 너무 더운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할 때 한 번에 확 못 받잖아요. 못 받아요. 어떤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아주 더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아주 추운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작위적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는 되게 이제 측정자가 너무 덥다, 너무 춥다라고 했을 때 꼼꼼히 안 읽고 그냥 대충 답을 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자료값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작위라 하는 거예요. 이건 비체계적 오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개념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단순화, 가로 닫고요. 이게 이제 환원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환원주의 오류. 생태학적 오류가 나오면 이제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환원주의 오류도 나올 수 있어요. 환원주의적 오류는 쉽게 말하면 어떤 현상이나 원인이나 개념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축소하고 지나치게 한정하고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환원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그래서 동의어로 축소주의적 오류라고도 해요. 축소주의적 오류.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죠? 소수의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전체에게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다. 이게 지나친 일반화 아닙니까? 지나친 일반화. 일과 소수 표본에서 한 두세 명 표본에서 했는데 이게 전체가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죠.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시험에 나올 후보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환원주의적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환원주의적 오류. 요 생태학적 오류하고 환원주의 오류가 그 전공서적에 보면 같은 곳에 묶여 있거든요. 같은 부분에 있다고요. 그래서 환원주의 오류가 출제될 수 있어요. 알아놓으세요. 자, 11번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의 논리 모형이 나왔어요. 논리 모형의 순서 말해봐요. 시작.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이거 배우셨잖아요. 요것만 알면 답 찾았어요. 자, 1번. 프로그램을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한다. 중요한 거 뭐예요? 체계 이론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로직 모델이잖아요. 로직,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측면이 있어야 돼, 분명히. 그 다음에 2번. 2번에 중요한 것은 활동, 성과, 산출, 투입.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순서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냥 4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활동 다음에 나온 게 산출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로 묶어요. 이게 바로 산출이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럼 4번째, 틀렸죠. 성과는 투입의 결과로서 산출에 앞서서 발생한다? 아니요. 산출 뒤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성과는 투입의 결과가 돼요. 투입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에 비용을 투입했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투입했고, 많은 자원을 투입했어요. 클라이언트도 투입됐어요. 그 결과 성과라고 해요.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것들이 성과거든요. 자, 그러면 4번 지문이 틀렸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과는 투입의 결과로서 산출 다음에 발생한다 라고 해야 돼요. 다시 4가지 순서. 시작. 투입, 활동, 산출, 성과. 기억해 놓으세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롤리 모델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왔잖아요. 사례 문제도 나왔고 간단한 문제도 나왔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2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민간의 동그라미.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민간과 공공의 장단점을 알아야 된다. 특히 이 공공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 그러면 중앙정부는 지속성이나 안정성, 보편성, 사회적 적절성, 여기에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은 전문성, 융통성, 신속성, 대응성, 이런 통합성,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했다면 이 답은 찾기 쉬웠어요. 1번 전통적으로 직접 서비스 생산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라고 했어요. 서비스 생산자 밑줄이요.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게 민간 아니었습니까?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2번 비영리, 단체, 기업, 개인 등이 민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공공 부분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요? 낮죠. 안정성이 높은 것은 공공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융통성 발휘가 어려워요? 아니요. 융통성 발휘는 더 쉬워요. 융통성 발휘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민간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반응들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대표적인 게 사례관리 아닙니까? 사례관리는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시작! 공공 부분에 비해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과 융통성 발휘가 높다,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라고 해야 돼요. 4번째,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비영리 기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이요.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받아요. 비영리 법인이니까. 그리고 규제도 받죠. 당연히. 법인이니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규제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 제가 그랬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특수 분야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가 넘버1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였어요. 이렇게 족집게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의 문제도 풀어드렸거든요. 장애인복지의 모델에서 시민권 모델과 복지 모델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이 나온 적이 있다. 이 모델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죠? 재활 모델하고 자립생활 모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재활 모델은 의료예요, 의료.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받은 분이니까 이런 재활을 강조하는 게 말 그대로 재활 모델이에요. 그러면 자립생활 모델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정상화 이념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러면 전문가가 중심이 되면은 재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중심이 되면 뭐예요? 자립생활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립생활 모델은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이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걸 소비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1번입니다. 옳은 것 찾기인데요.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 가로 전문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치료적 접근 가로 닫고 뭐예요? 재활 모델이죠. 1번 탈락. 2번 재활 모델은 자립생활 모델에 비해 끊어요. 가로 변화가 필요한 체계로서 환경을 더 강조한다. 가로 닫고 환경에다 써요. 환경이 뭐예요? 지역사회죠. 지역사회.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체계로서 환경체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이거 뭐예요? 자립생활 모델이죠. 2번 탈락. 3번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 끊어요. 장애인을 소비자 동그라미,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네, 맞아요. 이 소비자가 뭐라고요? 4번 보면 이해돼요. 4번 보면 자립생활 모델의 이야기인데요. 장애인의 그 자리부터 가로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더 강조한다. 가로 닫고. 이게 바로 소비자예요. 소비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비자 주권주의. 소비자 주권주의가 뭐예요? 소비자가 권리의 주체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결정하고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주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나오면 권리 주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노인복지법에 제가 많이 나온 게 뭐라고요? 넘버원이 시설. 그리고 제가 족지계 특강 때 그랬죠. 여가복지가 중요합니다. 여가복지 꼭 알아놓으세요. 3가지.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자, 양로시설은 주거입니다. 주거. 그 다음에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명칭에는 그게 없죠. 그런데 이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죠. 재가라고 쓰면 돼요. 근데 노인복지관은 여가,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 요양이 들어가면 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같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15번은요. 깜짝 놀란 게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차법 2007이잖아요. 2007년에 제정된 건데 여기서 차별행위의 판단 기준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와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이런 문제 타이틀이 똑같아요. 문제 타이틀이 차별행위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이때도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읽으면서 이거 차별이야 아니야 생각하면 돼요. 1번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과도하게 보호하면 차별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차별행위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불이익이 나오든 불리하게 처분을 하든 거부하든 방해하든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차별이죠. 1번 답. 2번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해요. 장애인을. 이게 차별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요. 거부의 동그라미. 이게 차별이에요.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요. 이게 차별이에요. 매스컴에도 이건 몇 번 나오잖아요. 이런 차별 때문에 여론에 보도되기도 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장차법 제4조 차별행위에 쭉 나와 있어요. 차별행위에 나와 있는데 1번은 없어요. 1번은. 그래서 1번은 차별행위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이 법? 이 근거법령이라 하잖아요. 1번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해요. 일명 사회보장급여법. 근데 네임이 길죠. 시작.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공무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디에 두나요?
시군구 읍면동에 두죠. 시도에 없어요. 시도에는 뭐가 있어요?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전국 시도 탈락. 시도 빼고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한다 그래야 돼요. 4번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이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의 동그라미. 지역사회보장협체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서로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두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제가 원샷 원킬 문제에서 했어요. 1회로 기억해요. 1회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 했었죠. 아동학대가 지금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는 꼭 나오니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여기 나오죠? 14년에 제정된 건데 이 법상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 그 자리 밑줄 쳐요. 아니면 박스.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어요. 선택지 제가 4번으로 기억하는데 원샷 원킬 문제 4번으로 기억하는데요. 심리 결정은 누가 한다? 판사가죠. 누가 하겠어요? 결정을 판사가 하지. 우리가 보통 이제 검사 이런 사람들은 기소권자라고 해요. 기소권자, 기소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심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땅땅땅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가 해요. 정확히 말하면 단독 판사예요. 가정법원에 단독 판사가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문제했던 거 커리대로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커리대로만 따라오면은 다 풀었던 거 어디 구석엔가 있었던 것이 다 나온 거죠. 17번의 답은 4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또 나왔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청소년 복지시설 4가지 아닌 것, 수련시설에 수련관, 수련원 이런 거 아니다.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죠? 오케이, 답은 4번이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까지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쉼터,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자립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납니까? 이 4가지 단어 기억하자. 수련관은 아니다. 이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의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답은 4번.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BS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원샷 원킬 문제풀이 하면서 BS택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요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지문만 길다 뿐이지. BS택이 제시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관계 기본 원칙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뭡니까? 수용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장점, 약점,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등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가 수용입니다. 두 번째, 2번이 잘못됐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에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뒷문장을 봐봐요. 관계 형성의 객관성 침해임을 인식하여 피해야 한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의도적 감정 표현해야 되는데. 2번 탈락.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분리해야 하며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 동그라미. 누가 반응해요? 사회복지사가 반응하죠. 아, 이게 바로 공감이구나. 그럼 이거는 뭐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 통제된 정서적 관여. 여러분,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분리하라 그랬죠. 이 자신은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죠.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있고 여기서 사회복지사 막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분리해라. 개인적인 감정은 분리해 놓고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서 목적을 지니고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하라. 공감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심판하지 않으며, 이 뭐예요?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특성, 가치관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요? 비심판적 태도.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답은 2번.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사정도구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온 3인방이 있는데 특히 가계도와 생태도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문제 아주 쉽게 나왔어요. 클라이언트 사정도구는 뭐냐? 박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 상황이란 말 있잖아요. 상황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체계들이란 말이 있어요. 의미 있는 체계들의 밑줄. 이 어디에 있겠어요? 환경에 있겠죠. 아, 그러면 첫 번째 환경이 생각나야 돼요.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뭐 그림이니까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외부 체계가 나왔어요. 외부 체계 밑줄이요. 외부 체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외부 체계가 몇 개 있는 관계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한다. 뭐예요? 외부 체계 환경에 있잖아요. 생태도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뭐예요? 외부 체계 나왔죠. 저기 뒤에 보면 자원 교환이 있고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막 힌트를 많이 주네요. 이건 생태도예요. 클라이언트와 외부 체계의 관계에서 자원 교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을 파악하는 거. 에코맵, 생태도가 되겠습니다. 가계도, 소시오그램, 생활력 도표. 가계도는 가족의 역사를 보는 거고, 소시오그램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 성원들의 응집력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성원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고, 생활력 도표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생활력, 즉 연대기적으로 생활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도표예요, 도표.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도표. 그래서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생활력 도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90점 이상 맞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에서 만약에 다른 과목에 점수가 잘 나왔으면 국가직 면접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보호직 시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직 공무원, 법무부 산하 보호직 공무원으로서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종 합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시험을 좀 잘못 봤다 하신 분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6월 초에 있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직자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